플로리다의 세인트 클라우드에서 태어나 자란 23세의 켈리 보르도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치어리더였습니다. 키가 비록 5피트 1인치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의 구애도 끊이지 않았죠.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녀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도 강했던 터라 졸업하자마자 그녀에게 꽤 어울리는 듯 보이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미 육군에 입대한 것이죠. 물론 아무도 켈리가 군인이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어왔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진 진로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었죠. 그녀는 기초훈련을 받은 뒤 플로리다에서 벗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페이빌에 있는 포트 브래그 주둔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지내고 있던 마이크 보르도 씨도 함께 주둔지 밖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정착하였죠. 둘은 2012년 당시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자신들이 평생토록 지내왔던 곳을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회사 합격인 주둔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문제가 없었지만 마이크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구직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집에만 박혀 술을 마시기 일쑤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였고 그로 인한 외로움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켈리는 남편에게 정 안되겠으면 플로리다로 다시 돌아가 지내라는 권유를 했고 마이크도 고심한 뒤 결국 돌아가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켈리는 페이빌에 혼자 남게 되었고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켈리의 모습을 보고 마이크는 혼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 활발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아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모르고 있던 켈리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군에 입대하기 1년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의 이름은 저스틴 톰슨.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자신의 군입대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사를 와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톰슨과 연락하며 지냈고 그로 인해 더욱더 남편에게 소홀해졌으며 그 이후로 술에 의존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그녀는 마이크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톰슨에게 조만간 남편과 정리하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이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은 플로리다로 돌아갔고 그 주 주말을 맞아 톰슨은 켈리를 보러 페이빌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저녁에 바에 가서 술을 한잔했죠. 그런데 이날 방문했던 바에서 바텐더로 근무하고 있던 니콜라스 홀보트는 저스틴과 함께 놀러온 켈리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저스틴을 옆에 두고 어떤 수작질을 하기가 그랬던 것인지 그가 화장실을 가고 옆자리가 비어있던 차에 그녀에게 가서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슬쩍 건네줬습니다. 아무래도 연고가 없던 지역으로 와서 지인들을 사귀기 원했던 그녀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하고 저스틴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스틴은 켈리와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낸 뒤 플로리다로 돌아갔고 이 사실을 켈리에게 전해들은 니콜라스는 술집에 한 번 더 놀러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저스틴이 돌아간 지 약 5일 뒤인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밤에 니콜라스는 자신의 차에 그녀를 태워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던 톰슨은 어젯밤에 켈리에게 이런 문자를 받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만나서 갔던 바 있지? 그 바에서 일하던 바텐더를 알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 친절하길래 그 사람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야. 괜찮을까? 내가 기억하기론 인상도 좀 그렇고 무서운 사람인 것 같던데. 그건 걱정 마. 그 술집에 사람도 많은데 무슨 짓이라도 할까 봐? 그럼 집에 있는 후추 스프레이라도 가져가. 이미 가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늦은 시간에 집으로 온 듯 보이는 켈리에게서 이런 문자가 마지막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 집에 안전하게 왔어. 이제 잘 거야. 내일 전화해. 톰슨은 평소와는 다르게 점을 많이 찍어 보내는 문자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바로 그 전에 그녀에게서 받았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자기야, 전화해줘.
섬뜩한 느낌을 받은 톰슨은 그녀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토요일 하루가 다가도록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몇 번 트고 지냈던 그녀의 여동생인 올리비아에게 전화했고 켈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전해 들었고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성인이었던 그녀를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월요일인 4월 15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고 있던 포트 브래그에선 아침 근무 전 보고하는 자리에 그녀가 부재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켈리의 가족에게 이야기했으며 이미 가족들은 플로리다에서 그녀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수색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켈리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페이필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를 한 뒤 수사를 개시했고 포트 브래그 부대원들도 그녀의 수색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페이필 경찰국의 켈리 실종 사건 담당 형사팀은 가장 먼저 톰슨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벼랑간에 실종될 리는 없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해당 시간에 플로리다에 있던 것으로 알리바이가 증명되었으며 남편과 최근 들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던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었죠. 톰슨과 마이크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모두 플로리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톰슨은 한 남성이 의심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켈리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니콜라스였죠. 하지만 니콜라스는 자신은 오히려 그녀를 안전하게 집 앞까지 바래다줬고 지켜주려면 지켜줬지 실종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필 경찰 수사팀은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지을 수 있을 만한 남성 3명을 모두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정할 뿐이었죠. 이렇게 그녀의 행방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고 켈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수하게 된 언론사는 가장 마지막에 그녀를 만났던 니콜라스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에서 경찰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그녀의 안전한 귀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Did you kill her? I did not.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her disappearance?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I picked her up and took her home that night. That's it. 그런 모습을 집에서 TV로 보게 된 사설 탐정인 데빈 마시번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시번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던 수백 명의 범인들을 체포하여 경찰에 넘긴 뛰어난 사설 탐정이었죠.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보이는 손짓이나 얼굴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항상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범인들만 쫓아봤지 실종자를 찾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어떤 보수도 요구하지 않은 채 켈리를 찾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마시번 씨는 가장 먼저 니콜라스를 뒤쫓아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그가 살고 있는 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던 바인 프로기 바텀스의 뒤편엔 낮은 산이 있었는데 그는 그 산 속에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편 니콜라스와 마이크, 톰슨의 과거 범죄 이력을 살펴보던 형사의 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들었습니다. 니콜라스에겐 16살 때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여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미국에선 본인이 성범죄자일 경우에 주거지를 옮길 때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는 뒷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 판결 및 1년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마시번 탐정은 니콜라스가 노숙하고 있던 뒷산으로 가서 그가 머물고 있던 장소 및 그 주변 일대를 혼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가 1년형을 채우고 풀려날 때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는 동안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시번 탐정은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니콜라스와 친해지기로 한 것이죠. 일단 노숙 생활을 하며 금전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며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어떤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콜라스가 석방된 후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자택으로 갔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니콜라스가 문을 열며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시번 탐정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씨. 전 사설 탐정인 마시번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TV로 당신이 켈리 실종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인터뷰했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당신을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당신의 혐의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무보수로 도와드리죠. 평소 어디 의지할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이 살아온 니콜라스의 입장에선 마시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풀려난 날에 딱 맞춰서 찾아와선 이런 말들을 꺼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시번 탐정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구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다면 생활비 정도는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절 믿어보세요. 저는 진짜 켈리 씨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고 어디에서라도 단서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니콜라스는 그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당시 방송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통해 단서를 얻기 위해 믿는 척을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죠. 마시번은 그렇게 임시 거처를 구해준 뒤 그 거처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시번은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니콜라스였고 담배, 음식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는 요구를 해왔죠. 마시번은 니콜라스와 친해지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그만두고 그의 거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단지 돈을 전해주러 말이죠. 그는 그렇게 먼 길에 와서 니콜라스에게 돈을 건네주고 따뜻한 말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간다면 언젠가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죠. 하지만 그 작업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2달 동안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출만 생기고 있었죠. 그 이후로 그냥 집어치우고 그를 어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자백하도록 계속 고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범인인지 아니면 무고한 시민인지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상황이라 그럴 순 없었죠.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지방 검사와 만나 켈리 실종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많은 단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퍼즐만 맞춘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으며 그 전에 미리 자수를 하고 자백한다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죄를 다소 적은 형과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이죠. 실제로 마시번은 2달 동안 니콜라스를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흘린다면 자신에게만이라도 자백을 하지 않을까 한 것이죠. 과연 그의 바람은 통했을까요? 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았죠. 그 거짓말을 듣게 된 그 다음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알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시번 탐정은 그를 데리고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함께 향했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니콜라스는 검사와 논의 후 작성했다던 사전 형량거래 조건이 담긴 서류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본 니콜라스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난 그들을 믿지 못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재판장에 가선 보나마나 극형으로 구형할 게 뻔하다고. 이런 행동들과 말을 보게 된 마시번 형사는 한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으로 인해 켈리가 실종된 게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의 반응은 바로 눈앞에서 봤지만 그 어디에도 자백이나 실제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짜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단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 듯 보이니 가짜 기소장을 작성해 그를 더욱 압박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가짜 기소장과 일반 남성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남성의 임무는 그냥 니콜라스의 거처 밖에서 차를 타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었죠. 마시번은 가짜 기소장을 니콜라스에게 보여준 뒤 이대로 기소되면 사형 선고를 물릴 수는 없을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주려고 옆에 있잖아. 그러니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면서 정말 자신이 체포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확인하려 들었고, 마침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짜 수사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짜 수사관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니콜라스는 마시번 탐정에게 일전에 가져왔던 사전 형량 거래 조건이 담긴 서류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장 사인을 하고 자백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마시번 탐정은 드디어 자백을 듣고 켈리 씨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명은 이따가 해도 되니까 먼저 나한테 켈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 그래야 내가 대신 검사와 형량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니콜라스는 알겠다고 한 뒤 자신이 예전에 노숙하던 뒷산으로 마시번 탐정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뒤 말없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켈리를 살해했던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정말 모든 내용을 자백할 용기가 생긴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럼 경찰과 검사에게 연락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마시번 탐정의 신고를 받고 몇 시간 뒤 팀을 꾸려 현장에 도착한 많은 경관들과 형사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니콜라스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니콜라스는 마시번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Went and picked her up, went back to the bar, played pool, drink, sung karaoke. Everything was going good. 그때까진 그런 범행을 할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That's when she started acting kind of funny towards me. 1시간도 안 지났을 쯤에 갑자기 짐을 챙기더니 집에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녀를 집에 태워주려 밖에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렸는데 그냥 제 차를 지나쳐갔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차에서 내려 켈리에게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Said not be child molester or something like that. 그렇게 말하곤 저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nd hit her, knocked her out, and I stuck her in the car and took her back to where I stayed at. 그렇게 기절한 그녀를 차에 태우고 지금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And I got scared. I didn't want nowhere to hear her, so I hit her again. 옆에 놓여있던 큰 돌덩이를 들어서 머리를 내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큰 쓰레기 봉지를 사와서 그녀를 담았습니다. Then what? And I pulled in here. I went, took her over there and buried her. I left and went back to the bar. Stayed at the bar. 이렇게 진술하고 있던 니콜라스에게 형사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톰슨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는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켈리의 폰으로 대신 보내고 강으로 그 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마친 그는 형사를 데리고 그녀를 묻었다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들은 그 지점을 삽으로 파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가 당일에 입고 있었던 옷까지 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니콜라스는 상세한 모든 자백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지방 검찰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고 자백도 있었던 상황이라 재판은 일사천리로 열렸습니다. 니콜라스는 유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켈리 씨의 어머니인 조나 헨슨 씨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How? You could take a beautiful young girl for pretty much no reason and beat the life right out of her. 자신의 가족을 비참하게 잃은 유가족들의 입장이라면 그 누구라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마침내 니콜라스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듯 합니다. 가짜로 작성한 서류들을 보고 너무 순순히 자백한 거 아니야? 니콜라스가 주거지도 없이 노숙 생활하며 전전하던 모습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는 중학생 수준의 교육까지 밖에 받지 못한 남성이었고 그로 인해 법적인 용어나 법적인 서류에 대해 의심을 품어볼 수준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을 노린 마시번 탐정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식 경찰이 아닌 사설 탐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아마 공식 수사관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 피고 측에서 할 말이 아주 많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단순히 실종된 켈리 씨를 찾기 위해 켈리의 유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의심을 실현해보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던 마시번 탐정 덕분에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설탐정이라는 공식적인 직업은 없고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합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신상 정보를 변호사, 검사, 경찰 같은 국가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흥신소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들다가 오히려 사기를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흥신소 자체도 합법적인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싼 값에 일을 진행시켜준다며 유혹을 하는 불법적인 흥신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수사기관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설탐정이 합법화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모든 부분엔 장단점이 있으니 국가에서 모쪼록 좋은 정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쇼킹TV 동진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